매크로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잘 보냈습니다. 네, 연휴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했던 건 미국의 CPI 그리고 FOMC 의사록이 될 텐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CPI가 공개가 됐고요.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후에 나온 물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4년 1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다고요. 이제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예측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예측보다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2.5%를 예측했는데 그 전년 대비해서 2.4%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이 예측보다 좀 적게 나왔다.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저로 보는 것은 근원 CPI라고 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어떤 물가지 상승분인데 이것이 사실은 거의 이제 코로나19 끝나고 물가 상승 이후에 가장 떨어진 2.5%를 보이면서 이제 근원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좀 저하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형성됐다. 그러니까 이 근원 CPI라는 것이 물가의 추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근원 물가 지수가 떨어진 것이 에너지를 빼고라 떨어진 것이 좀 물가 지수 상승이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는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 관세의 효과가 조금 지연돼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것이 가장 흔히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주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비는 약간 상승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를 약간 물가 지수 견이 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상승폭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으면서 물가 하락 추세에 기여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물가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연준의 방향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새벽이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금리 동결에 좀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교수님. 사실 그 지금 연준 의사록들의 내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점에서는 약간 진정이 안 된 요인들이 있다. 관세 등의 리스크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면서 진정이 안 된 요인들이 있고 실업률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 같은 것들이 좀 축소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 어떤 거냐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부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혹시나 반등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정도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금리 인하하자는 기조가 크긴 한데 그리고 물가 자체도 좀 안정돼 가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연준 의원들이 다른 데이터들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볼 때는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조금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이제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혼조세의 결과는 아무래도 동결이겠죠.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혼조세의 이유는 데이터들이 완벽하지가 않고 지금 물가 추세가 안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제 6월까지 적어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축소된 이런 양상들 아무래도 물가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실업률에 비해서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크다라는 이런 연준 위원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조금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올릴 가능성은 물론 작지만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 연준 의사록의 해석은 그런 경향성이 많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을 넘어서 금리 인상 뉘앙스까지 나왔다는 점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상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게 교수님의 분석이신데요. 자, 물가만큼이나 중요한 게 당연히 고용이죠. 고용의 둔화세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요즘 미국 고용이 좀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수정치죠. 앞으로 또 어떻게 수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겠죠. 지금 뭐 연준 의사록의 내용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고 네. 하면은 고용 자체가 이제 하방 리스크가 좀 줄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지나치게 나빠지면서 실업률이 급상승하는 이런 양상들은 좀 보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뭐 실업수당을 받아가는 수치라든지 혹은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 예측보다는 좀 뭐 시장 우호적이란 게 뭐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게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 상황상 우호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뭐 4.3%대로 약간 하락한 양상도 보이고 있고 실제 신규 고용 같은 것들이 예측보다 물론 굉장히 예측치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것들 기저효과가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흔히 말하는 고용 지표 역시 뭐 시장 예측보다 좀 좋게 나온 양상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고용이 나빠지지 않는 어떤 연준 의사록에 견해야 뭐 일치하는 양상들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도 작년 고용이 늘어난 수치를 뭐 몇십만 단위로 굉장히 많이 하락시켰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조적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고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나빠질 것이냐, 더 하락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준 위원들의 입장은 그렇게 예전보다는 좀 리스크가 감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뭐 1월 고용 지표가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보다, 그러니까 예측보다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좀 뒷받침하는 양상들, 이런 말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지금 우리가 고용을 볼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준이랑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뭐 고용도 없고 해고도 없고 그리고 고용에서 일자리 수는 줄어나고 있지만 1인 창업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로 뭐 AI 배경, AI 효과를 꼽고 있는데 이민자 수도 줄고 인구도 같이 감소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AI 산업까지 발전이 되고 고용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높이와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최근에 오픈 AI CEO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들이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AI 툴 같은 게 발전이 되면서 기존의 산업을 새로이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창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 제조업을 통해서 지식 기반이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하다기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만들면서 창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AI가 바꾼 창업 환경이 고용 시장에도 좀 영향이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1인 창업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요. 1인 창업이 확산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새로운 기술 전환의 기회고, 그다음에 AI 기술 자체는 흔히 말해서 신규 고용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을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지식, 난리지 기반, 그러니까 베이스 날리지가 있는 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새로이 고용을 할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측의 인센티브와 산업 전환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청년들 혹은 새로운 뭐 창업자들의 어떤 기회가 맞으면서 1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감소 같은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규직 감소라는 것이 결국은 기존의 일자리에서 신규적으로 고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새로이 물론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AI와 더불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고용을 계속 안 하게 되고, 이렇다는 이야기는 정규직 부분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흥망 같은 것들이 잦다 보니까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확대될 것이라 예측하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또 인구 유입 같은 것들이 감소되면서, 인구 유입이란 것이 이민자의 유입이 감소가 되면서 미국도 고용시장 풀이 조금 줄어든 이런 양상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고용시장의 변동성 같은 것들은 조금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AI와 함께 시대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AI가 고용시장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소프트웨어, 부동산, 뭐 보험 여러 가지 산업이 AI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관측 속에 관련주들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자체를 AI가 대체할 대체하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 AI 모듈을 쓰면은 어떻게 보자라면 이 전체적인 서비스업을 다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기존의 비즈니스 모형들이 확산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뭐 엔트로픽이라는 이런 기업들, 엔트로픽이 클로드란 어떠한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뭐 데이터라든지 자료들을 아예 분석하면서 업무 역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개인은 아니지만 기업들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B2B 비즈니스에는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 뭐 사실은 물론 오픈 AI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점유할 것이다. 점차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 하나의 AI가 자산 운용도 할 수 있고 보험도 할 수 있고 모든 자료를 통틀어 가지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이게 통합적인 기반의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AI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솔루션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결국은 데이터가 하나로 뭉쳐지면서 서비스가 이런 엔트로픽 같은 기업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미국 뭐 서비스업 같은데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의 주가 같은 것들이 약간 하락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주가 같은 것들이 약간 하락하는 이런 양상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갈 거냐인데 이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개별적인 AI보다 과연 성과를 잘 보낼 것이냐 혹은 이 서비스 분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특히나 B2B 관점에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선도하는 기업들,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가 서비스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무직 일자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부실 우려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이제 부동산 부실이라는 것은 오피스에 대한 부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사무실에 있어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줄게 되고 그냥 하나의 AI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은 멀리서 일하는 거 역시 그러니까 재택근무 같은 것들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AI를 통해서 AI라는 매개를 통해서 협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직접 대면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줄어들게 되면은 오피스 분야에 있어서 공실 같은 것들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일들이 많은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사무직 자동화가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없어지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특히나 AI 매개로 한 것은 이런 자동화를 가속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피스 수요가 하방 압력이 확대가 되고 오피스 수요가 하방 압력이 확대가 되면은 공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지금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할수록 데이터 센터의 또 필요성이 는다. 그러니까 개발에도 데이터 센터가 되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중요하고 에너지 송전할 수 있는 어떤 전선 산업 이런 기반 산업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는 일종의 K자형으로 말하자면 올라가는 쪽이고 오피스 쪽은 좀 하락하는 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 역시 있다. 이런 말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가 가지고 오는 변화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AI 버블론, AI 수익성 우려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구글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교수님. 구글이 자금 조달을 했죠. 근데 100년 만기 회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장기간 만기를 발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과열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과열이 아닐까라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100년 만기 채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채보다 더 만기가 긴 채권이 너무 기니까. 너무 기니까 사실 구글이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좀 시장에서 과잉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00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유동성 프리미엄, 흔히 말해서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유동성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많이 붙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구글 입장에서도 이런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 거를 감안하고 이렇게 100년 만기 회사채를 낸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타진을 해보고 충분히 100년 만기 채권을 해도 수익성에 부담이 없는 정도로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느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가 봐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AI 기업들이 부채를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부채는 또 데이터 센터와는 또 밀접한 연관이 있죠.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물리 사실 예전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결국 R&D를 중심으로 인적 자원을 개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 구매가 별로 없었고 하드웨어적 구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채를 쓰기가 좀 모호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늘리려고 하면은 반대로 물리적인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게 돼 있고 물리적인 공간들이 담보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채를 좀 늘릴 수밖에 없는 현상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채를 늘리면서 데이터 센터도 짓고 할 때 아마 시장의 타진해 보고 100년 만기채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그리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발행을 한 것이 아니냐. 결국 많이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열 논란이 조금 희석된 이런 양상들도 있다. 100년 만기채 발행하는 거는 국채보다 긴 어떤 만기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냐는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구글 입장에서 자본의 최저가, 적정한 비용으로 최소 비용으로 인프라를 깐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일부 희석되는 양상들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부채를 쓰는 이유,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가 결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이유는 AI 산업이 그만큼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시장을 참여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빅테크, 미국 기술주보다는 우리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더 강하게 좀 달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살짝 주춤한 주가 부진, 이유는 어디서 찾을까요? 이게 결국은 자본 지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지금 지난 분기 실적 네. 보고들이 나오면서 많이 지적되는 양상들이 자본 지출이 너무 많지 않았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대해서 자본 지출이 많지 않아요. 자본 지출은 결국 데이터 센터를 산 것에 대한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나치게 빠르게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결국은 지출을 많이 늘리고 지출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배당을 늘릴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킨다는 네.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데이터 센터들이 서비스를 개발시키고 이 서비스들이 나중에 상용화되면 수익을 많이 내면은 이 배당이 환원이 되면서 배당으로 다시 환원이 되면서 미래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자본적 지출이 늘다 보니까 어떤 주가 부양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흔들림, 어떤 단기적인 배당이라든 이런 기대감들이 훼손이 되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 기업들이 지금 AI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AI랑 융합이 되면서 물리적인 공간까지 필요한 기업들이 되게 됐고 물리적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사실 이제 반도체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AI 빅테크 산업 역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산업으로 자꾸 바뀌고 있고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메타가 이제 그 자신의 칩 개발 포기하고 엔비디아의 칩을 네.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물리적인 공간의 효율성 그리고 이 경쟁이 뒤처지면 안 되는 이 효율성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결국 자본적 지출이 늘고 누군가는 승리를 할 텐데 그리고 승리를 결국 승자 독식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이런 투자 자금의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좀 주가가 불확실한 네.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주춤할 때 미국 빅테크 기업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2월에는 OBBA에 대한 환급도 있는데 환급 효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풀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큰 틀에서는 OBBBA가 세금을 돌려주는 것.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세금을 환급시켜주는 이런 네.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금을 환급시켜준다는 얘기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기업 쪽에서도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 개인들도 소득이 늘어나게 그렇죠. 되는 양쪽의 방향들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이 덜 거치게 되면은 기업 측 입장에 배당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또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늘고 또 투자가 같이 늘 수가 있는 이런 상상들이고 특히나 환급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층이 좀 많이 받죠. 아무래도 네. 고소득층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소득의 혜택이 소비에도 이어질 수 있지만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역시 분명히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 고소득층의
어떻게 투자 자금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의 배당 여력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들은 결국 유동성 랠리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연말 선거 전까지는 주가를 뭐 하락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그럼요. 별로 없기 네. 때문에 이후에 이런 세금 제도들의 효과들이 발휘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 역시 있다. 이런 말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환급 효과에 힘입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수 있을지는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